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달고 상쾌했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덕분이었다. 주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반사된 먼지들이 금가루처럼 춤을 추었고 간 내린 원두 커피의 고소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내 아내 강지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내려앉은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7년.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세월이었다. 고아로 자라 20대 내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던 내게 그녀는 이름 그대로 강가에 호련히 나타난 현인이자 구원이었다. 28배 늦은 나이에 대학 복학을 결심했을 때,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때 그녀는 늘 내 곁에서 따스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동훈 씨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내가 알아. 그녀는 내 풀죽은 어깨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해주곤 했다. 그녀의 믿음은 내 자존감의 유일한 자양분이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필사적으로 살았다. 졸업 후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을 때도 가장 먼저 내 손을 잡아준 것은 그녀였다.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식사를 거르는 내 입에 그녀는 김밥을 넣어주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지지 아래 내 작은 회사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는 제법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고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뤘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지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사랑을 얻은 것이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늦지 않게 와야 해? 그녀는 출근하는 내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약속했다. 물론이지. 칼퇴근해서 달려올게. 현관문을 나서던 그녀의 마지막 미소를, 달콤했던 아침의 공기를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도 몰랐으리라. 사무실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이 코앞이라 모든 직원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 역시 점심도 거른 채 설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다. 오후 3시를 막 넘겼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지연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남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뇌까지만 전달된 단어들은 의미를 생성하지 못한 채 흩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 곁에서 웃고 있던 사람,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을 내 이성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고, 잘못한 것 아니냐고 소리치는 내게 남자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조각나 있다. 어떻게 병원까지 운전했는지, 누구의 부축을 받아 시신 안치실로 향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기억나는 것은 하얀 천 아래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 지독한 냉기뿐이었다. 한때 따스한 온기로 나를 감싸주던 그 몸은 이제는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는 차가운 육신 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세상의 태양이 꺼져버렸다. 장례는 사흘 내내 이어졌다.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영혼 없는 마네킹처럼 영정사진 앞을 지켰다. 수많은 조문객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 친구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지연이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이었다. 지연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친척과도 연이 끊겼다고 했기에 빈소를 지키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라던 여자 몇 명이 찾아와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지만 그들의 눈물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미묘한 위화감을 알아챌 경황이 없었다. 그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매몰되어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다. 밤이 되면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아 아내의 사진과 마주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동훈 씨, 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졌다. 그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발인을 앞둔 마지막 날 밤이었다. 남아있던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녀석만이 남아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동훈아, 이제 그만 일어나. 뭐라도 좀 먹자.
너까지 쓰러지면 지연이는 하늘에서 더 마음 아파할 거야. 친구는 죽이라도 먹이려 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장례식장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나와 친구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고 값비싸 보이진 않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색 정장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나와는 다른 종류의 아주 깊고 오래 묵은 듯한 슬픔과 지독한 피로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처럼 문지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친구가 누구시냐고 물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손짓으로 막았다.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의 먼 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하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없이 영정사진만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아내와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차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한 뒤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저 실례지만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내 물음에 남자는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나와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은 나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슬픔과 지독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슬픔의 결은 나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리고 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잔인하고도 생경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제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친구가 뒤에서 무어라 외치는 소리도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장송곡도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윙윙 울렸다. 나는 내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슬픔이 너무 깊어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미쳐버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었다. 그러나 남자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강지연 아니 서소영. 제 아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의 분노가 피보다 먼저 역류했다. 이 남자가 감히 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히려 하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7년을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내 강지연이라고요. 내 목소리는 핏발이 선 채 갈라져 나왔다. 내 고함에 친구가 달려와 남자의 앞을 막아섰다. 이보쇼, 지금 제정신입니까? 빨리 나가시죠. 하지만 남자는 친구의 위협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련인 듯 파르르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너덜너덜하게 다른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내내 눈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막 발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반듯한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다. 남자는 내 손에 억지로 서류를 쥐어주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눈동자는 서류 위에 글자들을 하나하나 후기 시작했다. 본인 박기태. 그리고 그 아래 배우자 강지연.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내가 아는 모든 정보가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배우자란에 있어야 할 내 이름 이동훈 대신 박기태라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버젓이 박혀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그 얇디얇은 종이 한 장에 내 7년의 세월과 사랑, 내 세상의 근간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이었다. 내 고함과 친구의 저지에도 박기태라는 남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은 오직 나,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가족관계 증명서만을 향해 있었다. 그 눈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나는 그 뻔뻔하고 관계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손안의 종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남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아내를 모욕했다간 그땐 정말로 죽여버릴 테니까? 친구가 그의 멱살을 잡고 복도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다. 남자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며
무언가 입을 달싹였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하게 읽혔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낡은 명함 한 장을 복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친구가 분이 안 풀리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다.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별의별 사기꾼이 설친다더니 동훈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저런 놈까지 꼬이는 거야. 나는 친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복도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명함 조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발인까지 남은 몇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상황이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남자의 텅 빈 눈동자, 서소영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내 이름 대신 그의 이름이 적혀있던 그 빌어먹을 종이. 나는 필사적으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악랄한 사기꾼의 계획된 연극이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했다. 지현이와 함께했던 7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스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가 없었다. 그 모든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부정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새벽 아내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다.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이 내 아내의 육신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의 절반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유골함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훅 끼쳐오는 지연이의 익숙한 향기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집안 곳곳은 온통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그녀가 덮던 무릎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실 화장대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욕실 선반에는 그녀의 칫솔이 내 것과 나란히 꽂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의 일상이었다.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그녀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채취를 맡았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냈다. 첫 만남의 순간, 어설펐던 첫 키스, 함께 떠났던 여행지에서의 웃음소리. 그 기억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그녀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동훈 씨, 나 왔어라고 말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억의 파편들 사이로 불쑥불쑥 의심의 가시가 돋아났다. 그녀는 유독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렸다.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은 아무도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졸업 앨범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었고 옛날 친구라며 내게 소개해준 사람도 단 2명이 전부였다. 그게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그녀의 과거는 지나치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처럼.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녀의 아픈 상처를 내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번 싹을 틔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내 심장을 좀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술로 지새웠다. 잠들면 악몽을 꾸었고 깨어있으면 지옥이었다. 그러다 문득 장례식장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남자의 명함이 떠올랐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한밤중에 차를 몰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청소 아주머니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행히 명함은 복도 구석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박기태.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한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 명함이 진실로 향하는 문일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일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홀린 듯 지연이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배신 행위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진실을 확인하라고? 이대로 의심 속에 잠식당해 평생을 살아갈 순 없지 않느냐고? 나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의 서랍장, 옷장, 책상 위를 닥치는 대로 뒤졌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곤 내게 보냈던 연애편지나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뿐이었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 사랑이 진실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계절 옷들을 넣어두는 상자 더미 뒤에 가려져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갈색 가죽으로 된 낡은 가방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가방은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자물쇠의 틈에 넣고 힘껏 비틀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경첩이 부서지며 가방 문이 열렸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두꺼운 앨범 한 권과 작은 철제 상자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5호 고등학교 졸업 기념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지연이가 나왔다던 학교 이름이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수많은 교복 입은 학생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단번에 그녀를 찾아냈다.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촌스러운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오똑한 코는 분명 지연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 적힌 이름은 강지현이 아닌 서소영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앨범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겼다. 소풍 사진, 수학여행 사진 속에서 서소영은 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함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주소였다. 나는 앨범을 덮고 철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다. 서소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주민등록증,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박기태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소영에게? 영원히 함께? 마이너스 너의 남편 기태가 마이너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7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이 이 작은 철제 상자 안의 증거물들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 찬물을 들이켰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은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과거일 수도 있었다. 나는 지연이의 휴대폰을 찾아 통화 목록을 뒤졌다. 그리고 은영 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냈다. 지연이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자였다.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늘 상냥하게 나를 동훈 씨라 부르며 지연이와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 신분을 밝혔다. 아, 동훈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경계하는 듯했다. 나는 장례식에 와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연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 물건들을 좀 봤는데 혹시 서소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심장이 파닥 없는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동훈 씨.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괜히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지독한 여자한테 잘못 엮였다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잊고 새 출발하는 게 동훈 씨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채 지연이가 서소영이라는 여자가 누군데요? 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말을 맺었다. 내가 해줄 말은 없어요. 나도 그 지독한 인간이랑은 연 끊은 지 오래니까. 다시는 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 단조로운 신호음이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내 눈앞에서 끊어져 버렸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잔인한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나는 그 파편들에 온몸이 베인 채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내의, 아니, 서소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흔적들을 내려다보며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던 나는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웃음을 멈췄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향한 지독한 갈증이 들어찼다. 지난 7년간 내가 쌓아 올린 세상은 모래성이었고 파도는 이미 성의 밑동을 모두 집어삼킨 뒤였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눈앞에서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파도의 근원을 찾아 맞서는 것뿐이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아내, 아니 서소영이라는 여자의 흔적들을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장례식장에서 주워온 구겨진 팥기태의 명함을 떠올렸다. 그것을 어디에 뒀더라? 재킷 안주머니를 뒤지자 내 체온으로 미지근해진 명함이 손에 잡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그 위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깊이 잠겨 있었고 세상 모든 피로를 짊어진 사람처럼 들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동훈 씨 맞으시죠?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건조했다. 감정이라는 것이 모두 소진되어 버린 사람처럼.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안도일까? 혹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예감하는 체념일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는 우리 두 사람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철저히 제3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도시 외곽의 낡은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내가 대학 시절 과제에 쫓겨 밤을 새우곤 하던 이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힌 장소였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가끔 보이던 낯선 표정,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이 되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구멍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팟기태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그의 앞에 놓인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내가 맞은편에 앉아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나마 동질감 혹은 연민과 비슷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고 한 여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괴하고 비극적인 인연이 또 있을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철제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두 사람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본 팟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제 딸 서연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영이를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봤는데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내가 지연이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들이었다. 우리는 졸업 후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소영이는 좋은 아내였고 더없이 좋은 엄마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는 말을 멈추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을 내가 힘겹게 움직였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에 지쳐서 그런 거라고. 비싼 옷을 사기 시작하고 명품 가방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어디서 돈이 나느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게에서 탔다고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어요. 그의 독백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자의 영혼이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처절한 증언이었다. 소영은 점차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낯선 남자들에게서 빗톡톡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는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모님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나한테는 당신이랑 서연이밖에 없어. 그는 그 눈물을 믿었다고 했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이가 가끔 큰 돈이 필요하다며 내게 돈을 빌려갔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친한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막아줘야 한다고, 혹은 아는 언니가 수술비가 없어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녀에게 내 통장을 내주었다. 그녀의 눈물 앞에서 나는 언제나 무력했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건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아내와 딸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그녀와 아이의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책상 서랍에 있던 폐물과 비상금도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인이 가출한 사건은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이혼 서류까지 놓고 갔으니 명백한 의지를 보인 거라면서요. 그의 얼굴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무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 후 3년 동안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흥신소에도 의뢰해봤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사라져버렸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기나긴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7년간 내 행복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이 바로 이 남자 박기태의 불행과 고통을 양분 삼아 피어난 것이었음을. 내가 지연이와 아름다운 신혼집을 꾸몄을 때 그는 빚더미에 나앉아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내가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을 때 그는 끼니를 거르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가 가져간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박기태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힘없이 대답했다. 제가 대출 받아준 것과 집 담보금,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전부 합치면 5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5억. 그 액수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7년 전 내가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할 때 지연이가 내게 건넸던 돈.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라며 보험금과 땅 판 돈을 합친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돈. 그 돈이 정확히 5억이었다. 나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지금의 회사를 일궜다. 내 성공 신화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 돈이 사실은 눈앞에 이 남자의 피와 눈물이었던 것이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단순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친 여자의 공범이었고 그 작물로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린 수혜자였다. 나의 사랑, 나의 성공,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뛰쳐나왔다. 뒤에서 박기태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저주였고 내가 기꺼이 동참했던 거짓된 행복에 대한 가혹한 대가였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내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카페를 뛰쳐나온 나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다. 우와. 박기태의 피눈물이 섞인 그 돈이 내 성공의 주춧돌이었다는 사실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행복이라는 이름의 기생식물을 키워온 셈이었다.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던 차의 속도를 줄였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의 일부가 되는 것이 내 성공의 증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저 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유령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다.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댄 채 멍하니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끝낼 수 있을까? 지현이 아니 소영이가 내게 저지른 배신감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서 있었다는 죄책감이 훨씬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그녀는 사기꾼이었지만 나는 그 사기극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나 역시 공범과 다름없었다. 그때 박기태의 메마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최딸 서연이입니다. 그렇다. 이 비극에는 또 한 명의 가장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 어미의 손에 이끌려 아비에게서 강제로 떨어져 나온 어린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버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웃고 있을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선명한 하나의 목표가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내가 그녀의 거짓말 위에서 읽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훔쳐온 것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지옥 같은 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박기태에게서 그의 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어야 했다. 나는 차를 돌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갔을 때 박기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는 텅 빈 찻잔만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 딸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내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내 의도를 의심하는 듯 되물었다. 왜 당신이?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빚진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결심의 무게는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내 진위를 가늠하려는 듯 그의 시선이 내 얼굴 구석구석을 후었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찾을 겁니까? 경찰도 못 찾았습니다. 경찰이 찾지 못하는 건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내 집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한때는 지연이와의 행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두 명의 피해자가 진실을 파헤치는 비극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낡은 가방을 통째로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앨범, 사진, 낡은 편지들,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우리는 밤을 새워 그 안에 모든 것을 샅샅이 후었다. 대부분의 통장은 잔고가 비어있거나 휴면 계좌였지만 그 중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년 전부터 매달 말일이면
정확히 200만 원씩 김은숙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있는 통장이었다. 마지막 이체 기록은 지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 여자입니다. 나는 확신에 차 말했다. 서소영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이모나 먼 친척으로 소개했겠죠? 우리는 김은숙이라는 이름과 계좌번호를 단서로 추적을 시작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나는 내 회사와 거래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지인에게 거액의 수고비를 쥐어주며 계좌 명의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김은숙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농가 마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자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그 주소지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기태는 3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마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고 나는 그 범죄의 수혜자였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 눈앞에는 낡고 허름한 주택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몇 개 흩어져 있었고 빨랫줄에는 작은 여자아이의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다. 내가 대표로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노크 끝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김은숙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 둘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누구세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소영 씨 소개로 왔습니다. 서연이 이모 되시는 분 맞으시죠? 서소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박기태가 그런 그녀를 막아서며 절박하게 외쳤다.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제 딸 서연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 아빠입니다. 여자는 박기태의 울부짖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부탁받은 대로 아이만 돌봐준 죄밖에 없어요. 그때였다. 집 안에서 엄마 누구 왔어? 하는 앳된 목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빼꼼 열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다. 박기태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 갓난아기 때의 얼굴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기태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아이는 낯선 우리를 발견하고는 겁을 먹은 채 김은숙의 등 뒤로 황급히 숨어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박기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우리 딸. 그는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더 세게 김은숙의 뒤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을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것이다. 김은숙은 당황하여 아이를 끌어안으며 우리에게 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박기태는 아이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엎드린 채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3년. 그가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딸의 컵에 질린 눈동자 속에서 잔인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강지현이라는 여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 연민, 사랑의 찌꺼기마저 그 순간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내게만 악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자식에게서 아빠라는 존재를 지워버렸으며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자신을 가끔 찾아오는 다정한 이모로 심어놓았다.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그녀의 악랄함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사랑은 거대한 착각이었고 나의 성공은 추악한 범죄였으며
눈앞에 펼쳐진 이 깨진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외면했던 진실의 본 모습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이 부서진 조각들을 내가 다시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내가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였다. 나는 울고 있는 박기태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박기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뱉은 나의 말은 그에게 한 약속이기 전에 나 자신에게 내린 엄중한 선고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겁에 질려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날 밤 보모 김은숙과 박기태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김은숙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서소영이라는 여자가 벌인 사기극이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소영이 남긴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몸이 아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먼 친척이라 믿고 지난 3년간 아이를 친손녀처럼 돌봐왔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 또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두둑한 위로금을 건네며 한 가지를 제안했다. 박기태가 아이와 다시 유대를 형성할 때까지 몇 달만 더 아이를 돌봐달라고. 대신 박기태가 매일 이 집을 방문하여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빠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기태는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딸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아이의 컵에 질린 눈망울을 떠올리며 내 제안을 힘겹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와도 같은 한 가족의 재건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거짓된 삶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내 성공의 상징이자 모든 죄의 근원이었던 회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하여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녀석을 사장실로 불렀다. 장례식장에서 내 곁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내 호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했다.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갑자기 매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내게 소리쳤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내가 희대의 사기꾼이었고 이 회사의 종잣돈은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서 훔친 돈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내뱉었다. 지연이가 떠나고 나니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 이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 그냥 다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내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과 피로를 본 친구는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못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회사를 정리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자산을 평가하고 매각 상대를 물색하고 직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정산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공간에서 나는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기계처럼 수행했다. 직원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친구의 걱정 어린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다. 회사를 정리하는 동안 박기태는 매일같이 경기도의 작은 마을을 오갔다. 처음 며칠간 서연이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아이에게 작은 인형을 건넬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연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했다. 박기태는 그날 밤 내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회사 매각이 마무리되고 내 손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왔다. 나는 그 돈과 함께 지현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와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돈을 합쳤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그 모든 돈을 박기태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다. 박기태는 기겁을 하며 거절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5억뿐이라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속죄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3년이라는 시간, 당신 딸이 잃어버린 아빠와의 추억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돈을 받아야만 나도 내 삶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확고한 태도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 돈으로 작은 도시의 아파트를 구했고 남은 돈으로는 서연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나는 박기태와 서연이가 새로 이사한 집을 찾아갔다. 김은숙 할머니도 함께 와 있었다. 서연이는 아직 아빠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는지 박기태의 주위를 맴돌며 아저씨, 아빠하고 부르다 웃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치거나 울지는 않았다. 박기태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기묘한 식사였다. 한 여자가 망가뜨린 3명의 남자와 그 여자가 버린 1명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둬준 1명의 할머니. 우리는 어쩌면 서소영이라는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일지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떠나려 하자 박기태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다. 나는 다음 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서울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저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는 천천히 서울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반추했다. 지현이 아니 소영이를 증오하는가? 아니다. 그녀를 용서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내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증오나 용서 같은 단순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것이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사랑의 순간들은 분명 진실된 감정의 편린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녀의 삶 자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 진실의 조각들마저 결국은 거짓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뿐이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했지만 내가 믿었던 그녀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길고 지독하게 아픈 꿈을 꾼 셈이었다. 몇 날 며칠을 떠돌던 나는 이름도 모르는 남쪽 끝의 작은 항구 마을에 다다랐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나를 반겼다. 나는 그곳에 허름한 월세방을 얻었다. 방에서는 창문을 열면 바로 회색빛 방파제와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벽에는 수산시장에 나가 생선을 나르는 일을 했고 낮에는 방파제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낡은 책을 읽었다. 밤에는 파도 소리를 차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성공한 사업가 이동훈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저 바닷가 마을의 말없는 남자 동훈이 있을 뿐이었다. 내 통장에는 아주 약간의 돈만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거짓된 부와 성공 위에 서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이 단단한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아주 가끔 박기태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라며 보내준 사진 속에는 졸라맨처럼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속죄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내 역할은 다한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일을 마치고 방파제에 앉아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온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바다의 짠 내와 담배의 씁쓸한 향을 함께 들이마실 뿐이다. 나는 아마 평생 그녀를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것이다. 내 청춘의 가장 빛나고 아팠던 부분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환영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긴 꿈에서 깨어났고 내 눈앞에는 거짓 없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나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진다. 그리고 어둠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